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박석중 의원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분홍색을 입고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 빼놓고는 다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고 싶은데 날 수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아가지고 장담 못 하겠네요. 진짜 어떡하지? 요즘 근데 올해 안 좋으면은 내년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러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좀 풀리거나 뭐 이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치가 뚝뚝뚝 떨어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애널리스트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쁘니까 미래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윤주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미래 실적이 떨어뜨려줘야 그래야 그걸 바닥으로 삼고 그거보다 더 잘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다. 기저효과. 그렇지. 지금의 이제 내년 실적도 좀 높은 편이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실적을 너무 핑크빛으로 봤고요. 저는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올해만큼만 내년에 해라. 그러면 현재 주가 비싸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장장 기존 대비 반도체 쪽에서만 이익 전망치를 20조나 낮췄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까지 많이 낮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디램 익스체인지를 근거로 했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어떨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 역대급 인류 역사상 최고의 쇼티지 아니냐 할 정도로 쇼티지가 나오고 절대 설비 증설 안 하던 8인치 웨이퍼 증설을 하고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 진짜 쇼티지인데,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가면 메모리 시장이라고 굳이 나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 계속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게 반도체화되는 속도라면 CPU의 처리도 계속해서 고도화돼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은 결국 약간의 시차, 그러니까 예전처럼 2, 3년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3,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좀 이상한 게 이번에는 업종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고, 윤지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망이 좀 꺾이면 그 다음 분기 가서는 전망 꺾은 거에 비해서 잘 나오니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바쁘잖아. 지금 당장 바쁜데 그렇게까지 꺾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급이 조금 불안하거나 좀 수급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수급이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옛날보다 사자가 없는 거죠. 사자라는 주문이 없다. 사자가 주체가 없는 거죠. 주체가 없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개인들이 3천을 만들어 줬던 것이고 그 개인들이 지친 거예요. 한번 살 만큼 샀고, 그리고 사실 그때 약간 버블이 생긴 거죠. 1월 달에 과도한 매수가 있었고 그거의 후폭풍이 지금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후폭풍이. 근데 이제 기관은 살 생각이 없고 계속 표현하지만 프로그램 매매, 소위 말하는 짤짤이는 계속하고, 외국인들도 별로 살 마음이 없고, 요즘 ETF, 액티브 ETF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면 새로운 수급이나,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급을 좀 개선시켜주거나 이런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ETF에서 확인한 거예요. 메타버스, 기존 돈들이 메타버스 나가니까 메타버스가 또 과열을 한 거죠. 다른 시장은 더 죽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메타버스 했고 그다음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오히려 쫓아가다가는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고점 잡아가지고 계속 두세 번만 고점 잡으면 너덜너덜해지니까 오히려 그 다음 번이 어딜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오늘 좀 그런 기조가 조금 보였습니다. 기미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싶은데 올겨울은 그냥 네. 그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회식 한번 덜 하고 이렇게 보내야 될까요? 아 근데 뭐 계속 얘기 들은 건 이 정도 싸면 좀 지나치게 싼 거죠. 이 정도 싸면 자꾸 뭐 왜 니네 나라 뭐가 있는데 세계 GDP의 2% 남짓하는 회사 1.5% 하면 됐지 뭘 주식시장 1.5%면 됐지 뭐 그래 많이 올라오면 2%까지 올라가겠네. 근데 그게 말이지 30% 가까이 올라야 돼요? 30% 올라야 되는 거예요? 30% 오르면은 900포인트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그다음에 뭐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세계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 나라가 얼마나 될까? 마치 옛날 일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뭐 큰 회사들만 그리고 뭐 세계적인 뭐 배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철강 회사 이런 네. 회사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도 네. 이렇게 쩌리 취급받고 이러니까 야, 나라가 작아서 그런가? 아니면 동방에 저기 변방에 붙어 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진짜 이 국뽕이 차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 웅크려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책적으로 물꼬를 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죠. 그 나라 뭐 가스 관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업 체제가 뭐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업 자체 경쟁력이나 체력은 그다음에 현금 창출 능력, 기술력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살아야 한국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 부동산은 계속 불안하잖아요. 올라가는 동안에. 그리고 또 상당수가 불행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래, 행복한데 다수가 불안하거나 불행하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이것도 안 갖고 있으신 분은 조금 소외될 수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노후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동산도 노후를 보장해 이러지만 청년들은 아예 진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식은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작은 돈으로. 그래서 청년들이 진입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다 암호화폐. 네. 근데 암호화폐는 아마 확률적으로 한번 분명히 분석을 해보면 한 몇 개월 뒤에 보면 패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트레이딩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항상 패자가 많습니다. 그 연간 전망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내년이 네. 이제 어떨 것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내년 1분기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한번 재평가 받는 시점이 올 거고 그때 잘 물갈이를 해서 뭐 현금 좀 확보해야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네. 이제 미국과 디커플링 하면서 내년에 또 이제 경기 부양 올림픽도 있고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수혜받는 종목으로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면 네. 좋지 않겠느냐. 뭐 크게 제가 이렇게 봤던 거는 두 가지인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많이 그렇게 보죠. 네, 지금 그렇게 보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어떻게 그렇게 풀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 전망치에서 저는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은 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만 자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용자들 입장은 틀려요. 그게 이제 존니 선생도 항상 그런 거고 강방천 회장도 좀 그런 거고 다 그래요. 운용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말이 되냐예요. 한국 시장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 싸다 라는 거고 제가 2019년에 3% 나가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21년 초 갑자기 그게 막 살 주식이 없네 할 정도로 붐업이 한 번 됐는데 또다시 그때가 왔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뭘 그러냐 그때보다 지수가 훨씬 높지 않냐 2,900포인트면 높지 않냐 이러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진짜 확실히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때에 대비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뭐 이렇게 막 분석을 하는 건 아닌데 2000년대 2000피에 갇혀 있을 때 우리나라 순이익과 그렇죠. 지금 3000포인트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순이익을 보면 얼추 한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싸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나는 왜 절대치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요. 우리나라 이제 뭐 2,300조, 400조 GDP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시가총액이 이제 GDP를 넘어가니까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빚지수? 네, 그걸로 따지면 비쌀 수 있는데 이제 물타기가 많이 돼서 진입이 많아서 총액 기준으로는 그래 그건 맞는 말이기는 해. 그러니까 IPO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상장이 많이 돼서 물타기가 됐다는 예, 말씀이시죠? 상장이 많이 됐죠. 상장이 많이 돼서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
기업들도 꽤 많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IPO 된 기업들은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거나 적당하게 받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끌고 간 게 있죠. 그래서 한국은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건데 그 사실은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삼성전자 반짝했을 때 주가 오른 거 빼고는 왜 계속 행보였느냐? 그땐 바이오가 다 빨아갔어요. 바이오가 지금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네. 시가총액 원래 다 있었는데 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10위 안에 2개 종목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십조 빨아먹은 거잖아요. 예. 그 장렬하게 태워버린 거잖아요. 공중으로 산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시장이 뭉개지는 거고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자사주 소각을 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맞죠? 그만큼을 바이오 바이오는 뭐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근데 그나마 IPO는 실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IPO를 막을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IPO가 한국 전체를 성장시켜주는 산업을 성장시켜서 나라를 성장시켜주는 일인데 IPO는 해야지. IPO는 해야 되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꼬를 좀 사람들의 시각과 이거를 조금 풀어줘야 되겠다 하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 IMF에서 좀 탈출하자. 우리 아직도 IMF에 있다. 잘못했다가 망한다. 기업들 다 쓰러지는 거 봤다. 투자 잘못했다는 죽는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IMF 생각 그만하고 장기 투자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조금 더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IMF가 왔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네. 한참 이제 제 나이 네. 보다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한참 돈을 많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저 세대가 그때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겪어서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투자를 시작한 지가 네. 이제 뭐 최근에 뭐 한 4, 5년 뭐 이렇게 네.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저축밖에 안 했어요. 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저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시점에 야 이게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 저축을 한다 그래서 내 노후가 준비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부터 이제 그렇죠. 투자를 했는데 지금의 이제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안 되는 건 아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하기에는 좀 많이 무섭지 않나?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식을 바꾸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축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더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돌리려고 하니까 금리가 또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이 저는 금리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중국의 전기요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 같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느껴서 장기 시계열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 받아요. 그러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금리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니까 몇 프로까지? 기준금리가 예.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제가 그때 박준영 박사님 여쭤보니까 그렇게까지 계속 올리기는 힘들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저는 구조화되면 중간에 이렇게 올렸다 또 쉬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좀 올라가 있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내년도 2022년도에 우리가 재미나게 봐야 될 게 지금 다들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내년쯤에 실체가 드러날 건데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은 야 중국만 공장이야? 동아시아도 공장이야? 뭐 베트남도 공장이지? 걔네들이 디플레이 발생시켜가지고 유지될 거야. 지난 20년간의 흐름이. 그렇게 보기에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당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 공급망 차질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의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세계 석학들이 모르니 뭐 연준이 제대로 모르니 생각보다 중국의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공장의 규모가. 그래서 중국의 가격이 올라가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 유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여지고 그게 이제 내년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만약 그게 맞다면 그러면 장기 시계열로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옛날만큼 고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플레가 아닌 상황들이 오면 때에 따라 계속 조금씩 금리를 올리는 상황들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상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요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한번 생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들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금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4년 안에 뭐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금리가 뭐 기준금리 4% 5%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이니 그렇다면 금리 낮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적금이 답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금리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채권도 그다지 큰 답은 아닐 거예요. 모르죠. 한 3-4% 되면 그거는 그냥 만기 보유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대안을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자산이 상당히 좋은 대안인데 그거를 이렇게 도외시하고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과실의 핵심 중앙에 있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또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같이 과실을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투자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업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 쪽은 조금 지양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트레이딩에서 난놈이 될 수는 있는데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난놈인지 안 놈인지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면 답은 바로 알 거예요. 나는 난놈일까 그냥 평범할까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딱 답은 나오거든요. 그거 안 나오죠. 자기 편향이 있는데. 진짜요? 저는 바로 나오는데. 그거는 수익률을 보면 나오죠. 트레이딩에서 수익률을 보면 난놈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게 트레이딩이라는 게 저도 진짜 그거 제 진짜 가까운 이제 가족 중에, 그러니까 친인척 중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100만 원 갖고 해보면 저도 되게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100만 원 갖고 500만 원이 한돈데 100만 원 갖고 막 이렇게 해보면 막 수익률 대박입니다. 네. 와, 이거 동그라미 한 3개 붙였으면 나 인생 그냥 끝났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거 정말 동그라미 3개 더 붙여갖고 딱 하시죠? 못 질러요. 그럼요. 네. 이게 단위가 커지면 그 정말 그걸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난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씩 있어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규모가 저희가 커지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심리 게임인데. 정말 그거는 병원 입원하죠, 잘못하면. 머리 다 빠집니다. 네. 그 미국장 가서 이제 돈 버신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배당 받아오니까 이게 애국이다. 그렇죠. 애국이다. 그 투자 실력이 커져서 외화를 계속 벌어올 수 있으면 우리가 IMF에 당한 거 돌려받는 거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투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 거의 대부분 미국이죠. 네. 중국은 너무 이제 의외로 중국이 많아요. 중국이 펀드는 중국이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결과 안 좋아 지금. 나만 안 좋은 거 아니죠? 중국은 지금 다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각도기님께서는 항상 이제 국내를 중심으로 하고 해외는 수익 난 부중에 이제 일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운영을 맡겼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다 미국 주식 하는데 이 자산 중에 뭐 한 30%? 네. 7대3 그 한국이 7이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상담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저는 거예요? 솔직히 미국 시장 전문가를 저 옆에 붙이고 같이 하고 싶어요. 모르니까. 근데 정확히 모르겠는 걸. 정확히 알면 하죠. 근데 한국 기업 투자를 해보다가 미국 주식을 보면 너무 탑다운인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파보면 외국인들도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쉽고 누구나 다 해도 되고 안전하다. 누구나 다 하는 내용으로 초과 수익을 얻기가 쉽다?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투자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미국 주식에 미치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빅테크5는 워낙 하는 게 눈에 드러나니까,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빅테크5하고 테슬라 중에서 테슬라를 가장 업데이트를 추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그 기업들 중에 많이 알아서 사실은 투자를 하면 테슬라를 해야 돼요. 누구보다 많이 그 부분에 다 아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이 밸류에선 난 투자 못해. 나의 원칙적인 밸류하고 안 맞아.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고 갈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해.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식들은 될까? 이런 게 있죠. 이 가격에 굳이 이걸 사야 되나? 그러면 싼 가격에 한국 주식 많이 안다고 사도 지금 더 떨어졌지.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싸다고 사는 것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사는 것도 진짜 앞으로 좋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확인해요.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인지는 그건 확인합니다. 그건 해서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면 사죠. 그러면 진짜 이거 완전히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면 반드시 주가는 오릅니까?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오르죠.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오르고요. 또 하나는 뭐 옆에서 살짝 보셨지만 오를 때 많이 올라요. 오를 때 많이 올라요?
많이 올라요. 애플 2배 오를까? 힘들어요. 애플 하기는 MS가 2배 오르면 6천조죠. 지금 3천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 벌써 3천조 됐나요? 2,500조 정도 되는데 1등이 MS니까 이제. MS, 예, 지금 애플이 2,500조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차이 나나? 근데 그거는 뭐 잠정적으로. 근데 어렵죠.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투자하는 회사는 다 2배 이상 오를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른 놈이 있고 못 오른 놈이 있고 엿을 매길 놈이 있어요. 섞여 있죠. 섞여 있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10종목 중에 2종목만 2배 이상 오르면 전체 수익률은 커버리지가 다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막 외국 주식 안 하냐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자기 테슬라도 갖고 있고 어디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테슬라 갖고 주식 뭐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연간 수익이 얼마가 돼요? 나 테슬라 갖고 있어서 한 200%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얘기하는데 뭐 20몇 프로 30% 이러는 거예요. 작년부터 여기까지 1년.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주식 안 하지. 저 한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안 되잖아요. 나 그냥 안 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뭐 한국에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셔서 그런지 한국 주식 하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끌고 가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규모도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익률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얼마를 넣었냐가 그렇죠. 얼마를 넣었냐가 그렇죠. 이제 뭐 중요하죠. 몇백만 원 뭐 작은 돈으로 하는 수익률하고 또 뭐 굉장히 큰 돈으로 하는 거하고는 또 좀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각도기님은 앞으로도 이제 한국을 그러니까 저가 이제 상담 한 30% 정도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30% 이제 줘갖고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뭐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심지어는 유동원 본부장 가라고 한 적도 있어요. 뭐 투자 성향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그냥 쉬운 거 했는데 별로 결과도 그렇게 썩 안 좋아요. 인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 뭐 별로 잘 못하네 역시나. 물론 이걸로 먹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월에 이 정도 수익 난 걸 가지고 좀 그러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제가 잘하는 분야에 있을 건데 저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기술적 공부를 하다가 야 이번에 램 리서치는 이건 될 수밖에 없어. 아니면 ASML 더 가야 돼. 그럼 그때는 살 수 있어요. 한국을 공부해 보니 저 주식은 무조건 더 가야 돼.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건 뭐 더 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예를 들어 한국에 옷 만드는 회사가 미국 어디에다 납품을 하는데 얘네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 그건 누가 발주했어? 미국에 어느 회사 발주했어? 그래? 그건 살 수 있어요. 그 구조에 같이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 내용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즉 핵심은 알면 하는데 잘 모르면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떤 신규 가입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도기님께 저 이렇게 해서 맡기고 싶습니다. 운영을.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을 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담으실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봤는데 현금이 많이 없어서 못 샀던 새로 발굴한 종목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섞어서 계속 그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싼 주식을 더 우선적으로 많이 사드리죠. 그래서 이건 다른 계좌는 이제 돈 없어서 못 샀는데 이게 진짜 싼데 막 사드리는 거죠. 아까 말했던 2배짜리 이런 거, 이거 2배 너무 싼데 이런 것들, 그리고 4배짜리 이런 것들을 사드리고 지금은 살 종목은 꽤 많은데 일부러 한 절반 정도까지만 사고 멈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저희도 에라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좋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러면 그때 안 그러려고 해도 마음에 고향이 조금 돼 있어요. 잘하는 듯? 나 잘하나? 이런 느낌? 이런 게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편입 비중을 낮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입 비중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감이 넘쳐있지. 나 수익률 이런데 이러면서 자신감이 이제 차있으니까 편입도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6월, 7월, 8월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이미 현금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사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사야 되는데 또 덜 사. 쪼그라들어가지고 마음이. 저랑 비슷하네요. 운용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못해도 수익률은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이언맨처럼 엄청나게 잘해야 결과치가 좋으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못해도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사고. 일반인들이 왜 수익을 이렇게 누적적으로 못 가져가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한 번씩 친단 말이죠. 인생 한 방에 바꾸고 싶다는 나 빨리 좀 다른 삶을 사고 싶어. 차도 빨리 바꾸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좀 뭔가 좋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에 그래 요거 한 번만 질러서 요거 된다니까 한 번만 가자. 이러면 그동안에 쭉 9개월 8개월 잘 버티면서 이렇게 잘 해보다 이거 한번 탁 가면 여기서 한번 와장창 한번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죠. 그게 이제 초보자인 거예요. 예, 초보자 그게 이제 뭐랄까 아직 이제 훈련이 덜 되신 투자자. 많은 분들이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중급자 이상이고 소위 말해서 꾸준히 돈을 버는 약간 약간의 고급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기 월급을 매년 벌 수 있는 걸 고급이라고 치고 그 고급자 수준에 들어 월급입니까? 연봉입니까? 연봉. 연봉. 네, 월급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기 연봉을 벌 수 있는 그 정도 까라가 되었을 때의 그건 뭐냐면 허튼 짓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튼 짓에서 죽어보니까 허튼 짓을 하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걸 제어하는 거. 그 허튼 짓이라 그러면 모르는 것에 안 가거나 그렇죠. 지금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가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뇌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 쉽거든요. 정말. 근데 이론적으로 너무 쉽잖아요. 이론은 쉽죠. 예, 이론적으로 너무 쉬운. 그러니까 투자가 그래서 제가 쉬운 투자라고 말하고 쉽게 투자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쉽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쉽게 투자하면은 근데 이제 그거 있지 이렇게 인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렸을 때 이제 점점 엉덩이 방방방방 뜨죠. 50%, 70%, 그렇죠. 이러면서 그것만 보여요 또. 이러면서 이게 맞다고 했는데 하고 내동댕이 치고 잠깐만 갔다 오자 딱 이상하게 그때 고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참다 눌렀다 가니까 항상 고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중간중간에 뇌동하는 상황만 없어도 훨씬 수익률 관리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러냐 저 이러냐 마냐 막 저한테 이제 힐난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내 그릇이 그 정도고 내 그릇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살아남았으니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면 기회가 오는 건데 살아남아야지.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된다. 여기서 더 잘못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맞는 것 같고 물론 저도 스페셜하게 잘하고 싶죠. 연 평균 뭐 한 7-80%씩 매년 돈 벌고 싶죠. 손님이나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직 그 부분은 뭐 갈고 닦아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시면 이제 탁 폐쇄형 해갖고 가족들끼리만 운영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년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맞죠. 네.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면 좀 힘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3조 넘어가면 운영이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운영 규모가 3조 넘어간다는 네, 3조 넘어가면 수익이 안 나요. 참 우리나라 자산 운영사가 큰 회사가 두 개 있잖아요. 네. 이 두 개가 다 잡아먹는 게 어디? 미래에셋하고 삼성. 삼성 예. ETF 발행 많이 하니까. 규모 자체가 사이즈가 이 두 개에서- 거기는 액티브 못해요. 그러니까 ETF 패시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 쏠림이 심한 부분도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봤을 때도 크게 썩 좋은 거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아직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선수들이 나올 거고 전혀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어디 자산 운영이 떠가지고 소위 말하면 미국의 뭐를 내가 피델리티 뭐 뱅가드는 아니지만 블랙록, 블랙스톤 이런 회사들처럼 또 오를 거예요. 또 그런 날이 왔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각도기 투자 자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는 열심히 가죠.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서 누적적으로 고객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 그걸 제일 바라는 거죠. 오늘 참 이렇게 담담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뭐 오늘 뭐 굳이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는 제목을 하자면 뭐 어느 투자자의 담담한 고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이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 거예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정말 고민하고 투자했는데 이게 지금 맞나라는 그런 고민, 흔들림, 네, 그럴 유혹, 겁니다. 또 주변의 유혹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텐데 저희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는 각도기님도 저희랑 비슷한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쳤고 또 지금은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신 걸 보니까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될 과정인 것 같고 그냥 제가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맞을 겁니다. 엉덩이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한 3월쯤에 어깨 뽕 빡 들어가서 뭐 제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한번 대답해보고 싶네요. 예, 그렇게 팔짱 끼고 뭐 이렇게 좀 뒤로 거만한 자세로. 단추 한 2개 풀어. 그리고 그때쯤 되면 뭐 지금 위도 코로나인데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자유로워져서 제가 그 카페에 글 올렸던 거 제가 진짜 삼겹살 산다니까 소고기 산다니까. 아니, 장이 빠졌으니까 목살도 됩니다. 3월 달이니까 오를 거예요. 올라야지. 올라야죠. 그래요. 네. 저는 3점만 오르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3전 3월부터는 오를 것 같은데. 아 진짜요? 3월부터는. 그럼 우리 4월 달부터 하자. 아무튼 마지막엔 조금 편안하고 웃으면서 이제 했는데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저희 나름대로 또 각도기님과 주변도 조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서 연말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